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며 데이터를 읽고 해독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전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식 한국 빅데이터 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오면 이 옷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구두가 어울리겠다, 또는 이런 전자제품을 사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TV를 켜면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죠,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이렇게 추천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내가 과거에 관심을 보였던 여러 가지 데이터, 이걸 흔히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의 씀씀이 소비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신경식 한국 빅데이터 학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한국 빅데이터 학회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국 빅데이터 학회는 비영리 학술단체인데요. 예, 예. 빅데이터 관련해서 연구나 교육, 또 뭐 정보 교류, 네트워킹 같은 것을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 학자들하고 또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또 공공부문 전문가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4차 산업시대의 쌀, 원유로 불리면서 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뭐 화폐나 금같이 어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네. 자산이 예, 예.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요. 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에서도 이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혁신한다든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공공 분야에서도 네.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네, 네. 이런 분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 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좋아졌다 하는 응용 분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괜찮은 편입니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뭡니까? 예. 처음에 빅데이터 그러면 그냥 큰 데이터였죠, 그죠? 예, 그냥 일반 명사였는데 예, 예.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단순히 큰 데이터가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이나 정보를 뽑아내서 활용하자라고 하는 또 패러다임으로 예, 예. 이제 용어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역사는 한 10년, 15년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은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나 활용 정도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뭐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심지어는 법 제도 같은 것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예, 예.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예, 예. 하는 이런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도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선진국들이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활용도는 떨어진다, 그런 진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네, 네. 그 강해서 데이터 활용을 좀 막는다, 그런 말도 좀 있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많은 그 개정을 통해서 그런 법률 환경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활용 그 수준은 지금 선진 각국 이상으로 네, 네. 지금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핵심이자 또 기반이 되는 걸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빅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가 이제 그 고객의 구매 성향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예, 예. 분석해서 그래서 그런 상품 추천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또 요즘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그 지식을 얻고 싶을 때, 네. 예를 들면 SNS 상에, 네, 네. 온라인 상에 있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리뷰 같은 예, 것들, 예. 상품평 같은 것들을 갖다가 수집해다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이제 고객들이 우리 상품이나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관리 쪽도 많이. 위험 관리요? 예. 뭐 금융기관의 예를 들어서 예. 생각해 보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하는 고객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빌려줬다가 다시 못 받으면 네.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어떤 기업이 네. 부도가 날 건지, 어떤 개인이 돈을 채무 변제력이 없을 건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어떤 패턴을 가진, 어떤 재무적 특성을 가진 네. 그 기업이나 개인이 위험한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낸다든지, 그 다양한 영역에 이 빅데이터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남긴 흔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해서 상품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모험적인 소비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칫 형해화될 수 있다. 너무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다이버시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뭐 시렌디비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네. 시렌디비티가 이제 어떤 의외성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원래 데이터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뻔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의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네. 툭 던져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너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너한테 더 적합한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인데 네. 많이 아는 정도가 약간 선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렇게 선을 넘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다가 좀 혼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분석하면 분명히 뭐 경제적 효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면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네. 이 경제적 효익을 같이 기대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GDPR이라고 해서 네. 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종합법률을 2018년도에 네.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2011년도에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으로 이제 제정해가지고 네. 그 여태까지 이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2번 정도 더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규정하냐면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네. 뭐 이용하거나 또 삼자한테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거면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데이터를 최소한만 가져가라. 네네. 예, 꼭 필요한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만 가져가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통계를 분석해 본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도 그 데이터 실명 데이터를 누가 누군지 모르게 가명화 작업을 해서 활용하라. 뭐 이런 중요한 지침들을 그 법에서 담고 있고요. 그 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제 제재가 따르는 이제 그런 구조가 그런데 높고 튼튼하게 쌓은 벽이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좋게 이야기하면 보호지만 또 앞으로의 성장을 생각하면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열심히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면 네. 보호는 되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예. 또 혁신적인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보 보호를 하면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그 법을 만드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이 네. 같이 어떻게 보면 합의랄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학회에서도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시죠. 빅데이터 하면은 그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학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많은 대학들이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네.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 분석학 이런 전공들을 개설하기 시작했고요. 아. 과거에 비해서 빅데이터를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학교 안에 많이 네. 이제 네.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졸업하시고 사회 진출하셔서 네. 네. 직장에 다니시거나 또 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회 재교육을 위한 뭐 이제 전문 대학원을 또는 특수대학원을 이렇게 만드는 학교도 있고요. 예. 또 저희 학회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최고위 과정이라고 예. 예. 비학위 과정이지만 이제 임원이나 최고 경영자를 예. 예.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수강생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동문이 한 500명 이상. 아이고, 500명이요. 예. 요즘 또 빅데이터가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 이꼬르 빅데이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유사하게 설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상관관계. 두 개는 결은 살짝 다르지만 굉장히 그 관련성이 높은 네.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들은 데이터를 이제 귀납적으로 예. 기계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거든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네.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 만드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렇게 생기면 강아지야, 이렇게 생기면 고양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역적으로 예, 예. 이렇게 시스테마이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네. 시도가 과거에 이미 다 실패했습니다. 음. 최근에는 어떻게 만드느냐? 네, 네. 강아지 사진 수십만 장과 아하. 고양이 사진 수십만 장을 기계에다가 학습시키면서 예, 예. 이건 강아지다, 이건 아. 고양이다 이렇게 예. 하면서 기계를 학습시킨다는 거죠. 음. 학습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면 그 인공지능은 음. 이제 개와 고양이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음. 이런 데이터를 네, 네. 기계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음. 그러니까 데이터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화두가 챗 GPT입니다. 이 챗 GPT의 기술이 우수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뭐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도 종종 들려오거든요. 그만큼 이 데이터의 품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의 품질은 데이터 품질하고 그냥 직결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네. 그럼 인공지능도 오류가 그대로 그렇겠죠. 학습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네. 뭐 이런 요소들이 만약에 내재돼 있다. 음.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같이 읽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허. 예,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학회장으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4차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혹시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이 데이터 그 문해력이라는 것이 네. 그냥 데이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예.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일반인들까지도 예. 요구되는 역량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데이터 그러면 먼저 통계, 수학, 그렇죠. 숫자, 공학 복잡해. 네. 뭐 이런. 그런 생각부터 드시잖아요. 예. 그러나 꼭 그 공학적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관심이나 그 원리를 네. 좀 이해하시면 데이터 문해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소위 이쪽에 비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네. 어떻게 또 확산할 수 있을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음.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을 바꾸고 기업의 경영을 바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빅데이터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 빅데이터 학회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